동사는 움직이는 말이다. 다로 끝나는 수많은 말이 동사 옷을 입고 있지만 모든 동사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쉬다나 자다 같은 동사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 죽다는 움직임이 완전히 없다. 움직임의 활발함 하나만 놓고 말한다면 동사 중의 동사는 단연 사랑하다일 것이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어느 통신사 광고 카피로 기억한다. 이 카피를 내놓은 카피라이터는 사랑하다의 동선을 꽤 열심히 관찰했을 것이다.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날랜 포식자보다 사랑하다의 움직임이 더 빠르다는 것을 포착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자신이 짧은 연애와 호된 시련을 겪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사랑하다를 이 한 문장으로 통찰한다는 건 가벼운 내공이 아니다. 그런데 사랑하다는 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걸까?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걸까? 여자가 있다. 남자가 있다.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찾아온다. 그 순간부터 다른 동사는 없다. 미치도록 좋아했던 먹다도 마시다도 이젠 재미없다. 두 사람은 사랑하다라는 말 하나만 존재하는 세상으로 간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선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부서진다. 우주의 모든 현상과 섭리가 다시 잉태되고 다시 태어난다. 비는 왜 내릴까? 두 사람이 한 우산 속으로 들어가라고. 겨울은 왜 있을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난로가 되어주라고. 솜사탕은 두 개를 사면 안 되는 과자다. 하나를 사서 너는 왼쪽부터, 나는 오른쪽부터. 너와 나의 입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용도로 써야 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가 무엇인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땅에 누워있던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었다가 몸이 무거워져 다시 물방울이 되어 땅으로 내려오는 것. 또는 세차하면 내리는 것. 먹다도 마시다도 미치도록 좋아했던 원래 위치를 조금씩 되찾는다. 사랑하다가 지치기 시작한 것이다.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을 완전히 해체하지는 않는다. 네 글자 골격은 유지하며 이렇게 움직인다. 사랑하다, 실망하다, 그리워하다, 사랑했다. 사랑했다. 입을 맞대고 솜사탕을 나눠 먹던 사람을 과거로 보내버리다니 이 얼마나 슬픈 말인가. 나는 사랑했다보다 더 슬픈 말을 들어본 적 없다. 어쩌면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싫어하다, 증오하다가 아니라 사랑했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눈물은 멎는다. 상처는 아문다. 안개는 거친다. 사랑했다를 하염없이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사랑했다가 있었던 자리에 너무 늦지 않게 새로운 동사를 데려와 앉혀야 한다. 그런데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동사가 있을까? 있다. 사랑하다. 내겐 내가 나를 경계하는 세 마리 개가 있다. 글 한 줄 쓸 때도 광고 한 편 만들 때도 나는 이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앞이 아니라 옆으로 걷는 이 비범한 동물 셋을 차례로 만지며 나에게 묻는다.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이 셋을 충족했는지 묻는다. 하루하루 살면서도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오늘을 살았는지 묻는다. 물론 대답은 늘 신통치 않다. 하지만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자꾸 묻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신통해진다. 다르게와 낯설게는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같지 않다. 다르게 앞에는 남들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낯설게 앞에는 어제보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관성을 경계하겠다는 뜻이다. 익숙함에 저항하겠다는 뜻이다. 다르게의 상대는 남이고 낯설게의 상대는 나다. 가장 어려운 건 나답게. 실은 나도 나다운 게 뭔지 늘 헷갈린다. 그래서 뒤집어 생각한다. 나다운 모습이 아니라 나답지 않은 모습을 생각한다. 나답지 않은 글, 나답지 않은 말, 나답지 않은 행동. 이런 것들을 피해가다 보면 조금씩 나답게 쪽으로 갈 수 있다. 나는 내가 쓴 책이 인쇄되어 나오면 우선 읽는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똑같은 관찰을 하는, 똑같은 글쓰기를 하는 작가의 책을 읽는 건 늘 유쾌한 일이다. 녀석 잘 썼네. 제법 재밌어. 이런 추임새를 넣으며 읽는다. 다 읽으면 책에 사인을 한다. 정철답게. 이것으로 초판 일쇄 한 권은 내 몫이 된다. 누군가 내게 사인을 요구할 때도 같은 사인을 한다. 누구누구다운 게 뭘까? 그런 게 있기는 할까? 그대는 쉽게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우주의 광활한 역사를 아는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 사인을 받아들고 나서야 나다운 게 뭔지 추적한다. 나다움을 생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 사인은 할 일을 넘치게 한 것이라 나는 믿는다. 부부는 닮는다고 한다. 어떻게 닮을까? 식성도 습관도 가치관도 다른 두 사람이 닮아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인데 이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 주리의 입에서 나오는 뜬구름 잡는 말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입증하기는 더 어렵다. 우리는 수학을 배웠다. 도형을 배웠다. 다 까먹었지만 삼각형, 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다. 도형으로 입증을 시도해 본다. 칠각형이 있다. 18각형이 있다. 둘은 연애라는 뜨겁고 또 지루한 시간을 거치며 서로를 탐색한다. 이 도형은 각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점점점.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 탐색으로는 서로의 각을 다 알기 어렵다. 한 공간에 살며 더 깊숙한 탐색을 하기로 결심한다. 좁은 공간이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둘은 덜커덕 부딪힌다.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삐죽삐죽 튀어나온 각이 조금씩 마모된다. 부딪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두 도형 모두 둥그런 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닮아가는 거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마모다. 공학적 표현으로는 마모지만 인문학의 눈으로 보면 배려다. 부부가 닮는 건 자신의 각을 조금씩 양보하기 때문이다. 나는 부부를 이렇게 정의했다. 한 글자로는 짝, 두 글자로는 하나, 세 글자로는 나란히, 네 글자로는 평생 친구, 다섯 글자로는 사랑합니다. 19글자로는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앞세운 5은 건성으로 읽어도 좋다.
마지막 19글자를 말하고 싶어 조연 5을 앞에 모신 거니까. 마지막에 등장하는 19글자가 바로 마모다, 배려다, 양보다. 이제껏 동사 하나에 글 하나를 줬다. 이 책의 1:1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엔 동사 셋이 한꺼번에 등장했다. 무슨 속셈일까? 셋을 엮어 글 하나를 쓰려는 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셋을 엮은 문제 하나를 내려는 거다. 걷다, 뛰다, 날다.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는 동작 3가지다. 자, 앞서 제시한 동사 셋을 모두 사용하여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보시라. 걷는 자는 뛰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뛰는 자는 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정답일까? 정답이다. 정답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답이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답은 누구나 꺼낼 수 있는 말이다. 내가 듣고 싶은 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다. 오, 감탄사를 내지르게 하는 답. 새로운 답이라 해도 좋고 나만의 답이라 해도 좋다. 어린 찜을 오답을 찾아보시다. 답 찾는데 시간이 걸릴 터이니 그 시간 좀 내가 쓰겠다. 내가 찾은 오답은 이 문장이다. 뛰는 자는 걷는 자와 나란히 갈 수 없고 나는 자는 뛰는 자와 나란히 갈 수 없다. 나란히는 동행이다. 균형이다. 평등이다. 배려다. 예의다. 하나다. 등굣길 동무처럼 나란히, 대돌 위 신발처럼 나란히. 나란히 가려면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속도에 미치면 안 된다. 세상 모든 너를 나의 경쟁자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빠르면 놓친다. 풍경도 놓치고 향기도 놓치고 여유도 놓친다. 무엇보다 사람을 놓친다. 사람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대만의 오답은 찾으셨는지? 아직 생각하는 중이라면 더 기다리겠다. 사람을 놓치지 말자고 방금 말했는데 그대를 여기 두고 나 혼자 갈 수는 없다. 문제는 늘 조급이다. 생각이 조급을 만나는 순간 가능성은 부서지고 그 파편은 설익은 형태로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입을 통해 나오는 그것을 말이라 하고 손끝을 통해 나오는 그것을 글이라 한다. 조급에게 등 떠밀려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그것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되고 누구에게도 감흥을 주지 못하는 글이 된다. 지금 그대의 귀가 멍하다면, 그대의 눈이 뻑뻑하다면 어제 오늘 설익은 말과 글에게 몇 대 얻어맞은 후유증일 것이다. 조급한 말, 조급한 글. 둘 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글은 그나마 기회가 있다. 생각을 종이 위로 옮기는 동안 수십 번 정제가 허용된다. 지우개 도움을 잘 받으면 펑퍼짐한 생각이 제법 뾰족한 생각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말엔 지우개가 없다. 입을 출발하는 순간 귀에 도착한다. 한수만 물러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소용없다.
우리 몸에서 가장 차가운 것이 어디인가? 귀다. 귀는 냉정하다. 안 들은 걸로 해드릴게요. 입이 이런 말을 내보내려 해도 귀가 허락하지 않는다. 말에 유턴은 없다. 잘 익은 무엇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기다림이다. 생각도 시간을 먹고 어른이 된다. 좋은 말도 시간이 하고 좋은 글도 시간이 쓴다. 오늘은 9월 1일. 여름은 늙었다. 태양을 데리고 다니며 세상을 제압하던 여름. 사람들을 그늘 속으로 밀어넣고 홀로 거리를 활보하던 여름. 지구온난화라는 응원군을 등에 업고 봄과 가을에 주어진 시간을 야금야금 침범하던 여름. 한 해를 4분의 1씩 나눠 가졌던 계절의 균등은 이미 무너진 듯. 그러나 시간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했다. 위풍당당 여름도 8월이 막바지로 치달을 즈음부터 기세가 꺾였다. 지친 모습을 자주 보였고 때론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고르기도 했다. 이런 시들한 모습을 우리는 늙었다고 표현한다. 매미의 헤비메탈이 귀뚜라미의 재즈로 바뀌는 시간. 가을이다. 가을은 젊다. 24시간 동네를 싸돌아다녀도 피곤한 줄 모른다. 여름에게 호되게 당한 사람들은 가을을 반긴다. 독서의 계절이니 결실의 계절이니 온갖 찬사를 갖다 붙이며 가을을 환영한다. 그러나 가을은 점령군처럼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침착한 재즈처럼 적당한 리듬으로 거리에 스며든다. 한동안은 아침 저녁으로만 모습을 보일 뿐 한낮 외출은 삼간다. 여름에게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늙은 여름에게 가볍든 무겁든 마지막 미소를 주기 위함이다. 배려다. 위로다. 감사다. 퇴장하는 여름은 가을이 챙겨준 시간을 조금씩 베어 먹으며 허기 없이 생을 정리한다.